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그 특강 형식으로 진도가 다 나가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마녀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해서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서양 근대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할 무렵에 일어났던 이 마녀 사냥을 한번 이 특강 형식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 사냥을 시작하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녀 사냥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시작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은 희곡 작가가 역사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종교재판소 재판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록 보존소에 있던 재판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16세기 초 프랑스 남부지방의 막댕게르라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틴 기어랑 막댕게르는 뭐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마틴 기어고 불어식으로 읽으면 막댕게르가 되는 거죠. 뭐 이러한 경우가 아주 뭐 흔해요. 뭐 샤를마니오, 까를로스 뭐 다 마찬가지죠. 이 대부분 성인들의 서양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제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직업에 따라서 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뭐 카펜터스 뭐 그런 것도 있고 불어식으로 하자면 부아페를 하고 나무와 철인데요. 어, 좀 이름이 이상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나무와 철이에요. 뭐 그런 식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직업이나 아니면 성인들의 이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약간 좀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여하튼 이 마틴 기어든 막덴 게르던 이 막덴 게르라는 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남부지방 사람이니까 불어식으로 읽는 게 맞겠죠. 그냥 막덴 게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농촌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집을 떠나죠. 그리고 약 10년 만에 느닷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오랜 객지 생활 끝에 그는 전과 달리 자상한 남편, 충실한 농부로서 마을에서 환영을 받게 되죠. 만일 이 유산 상속을 둘러싼 친척 사이의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그의 신원 자체가 의문시되지 않았다면 정말 돈 생각이 절로 나는 그렇고 그런 영화다 라는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원 확인을 위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계속되는 반전은 흥미를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돼서 그래도 돈은 아깝지 않다 이런 영화가 됐죠. 젊은 이 말땡 게르가 가출을 결행한 이유 중 하나는
성불능으로 인해서 신혼 초부터 남성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무당을 불러, 뭐 마법사라고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와닿기 위해서는 그냥 무당이라는 표현이, 뭐 푸닥거리 보셨나요? 혹시 무당들이 하는 푸닥거리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마을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었는데,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침이 약간 좀 돋네요. 그때 처음 맛보는 것들도 맛봐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서, 여하튼 이 무당들의 푸닥거리는 예전에는 도시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여하튼 무당을 불러 일종의 푸닥거리도 하고요. 이 교구 신부를 불러서 악령 추출 의식을 순차적으로 거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당의 영혼 때문인지 신부의 축복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막된 게르는 부부 관계를 성사시키고 아버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와 관련되는 또 다른 장면은 돌아온 막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히려는 법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기억함으로써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려는 막된 게르에 대하여 교구 신부는 그러한 능력은 악마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므로 막댕을 마법사로 기소하죠. 좀 이상하죠? 교구 신부가 검사 역할을 하네요. 기소를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마녀 재판은, 마법사 재판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 마법사 재판은 교구 신부 혹은 교구 신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하는 게 맞아요. 종교 재판이기 때문이죠.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대단한 기지를 발휘하여 그리고 막댕게르 부인의 협조로 이 치명적인 공경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은요, 오늘날의 우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달랐던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종교와 마법 사이에, 그리고 신과 악마 사이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직자와 무당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란 대립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또 공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관계죠. 그런데 이 무당들은 갑자기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마녀로 둔갑되어 대금으로 처형됩니다. 따라서 마녀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에는 무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그 사람들이 중세 마을 속에서 지니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겠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중세 유럽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심지어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낯설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술사, 마법사, 교활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현명한 사람, 요술장이, 마녀 등 우리말로는 그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전달하기 어려운 그 밖에 많은 이름으로 불리던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을 잘 보세요. 병을 낫게 해주거나, 의사네요. 잃은 것을, 잃은 물건을 찾아주거나, 점을 쳐주는 이가 같은 것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와주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일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어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죠. 이들은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의 불행은 마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라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즉, 이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마법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람들은 마을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의 안정이나 마을 내에서의 영향력을 가장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면 늙고 가난하거나 독신, 그 중에서도 특히 과부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과부라는 표현은 요새 안 쓰는 표현인데 이 시기의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썼어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마법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법과 제도를 지방에 부과시키려는 도시 사회의 시도와 맞부딪히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위에서 마녀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뭐 기본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병을 낫게 하고 또 산파의 역할도 뭐 산부인과겠네요. 애를 받는 산파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수의사이기도 했죠. 가축이 새끼를 못 낳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마법을 이용해서 새끼를 낳게 해달라고 바라는 그러한 것도 있었으니까요. 아울러서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토로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심리치료사, 뭐 치료사 계열들이 또 이쪽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문화가 되어지 않은 정근대 사회에서 사회에서 아주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400년경부터 약 300년에 걸쳐 50만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마법을 행한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상 대중들이
마법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천부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마법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해칠 수 있다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만약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런 이유로 비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마녀사냥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은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학식 있는 자들이 마녀사냥을 조장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여러 가지 성사를 통하여 일종의 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된 마법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영화 속에서 교구 신부가 하듯이 악령을 제거한다는 일은 당시의 사회 내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악령이나 악마에 대한 공포심이란 실로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종교적 규율과 복종을 강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세기 말부터 교회에서는 오로지 성직자들만이 정당한 마법적인 권능을 지닌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추론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신에게서가 아니라면 악마에게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만일 이것이 신으로부터 왔다면 그 능력은 교회에 한정되어 교회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시킨다면 교회의 담벽 바깥에서 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악마로부터 받아왔을 것이 확실해지죠.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도가 아닌 마녀 또는 마법사와 악마 또는 사탄과의 사이에 어떤 동맹이 맺어졌으리라는 비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마녀사냥은 기독교 사회의 역사상 최악의 이단이자 적인 악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에 대항한 생사를 건 투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 울타리 밖에 세계의 마법에 관용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악마가 실제한다고 믿었고 그에 대해 두려움을 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한다면 마녀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기성의 기독교 사회가 새로운 지역의 그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마녀를 기소, 재판, 처형한다는 것은 마을에 대해, 그리고 그 마을에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선언한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 약삭 바른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이었으므로 그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기독교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약 80%는 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법사 사냥이 아니라 무당 사냥이 아니라 마녀 사냥이라고 일컬어지며 그중 대부분은 45세 이상의 과부들이었습니다. 역사가들 중에서 페미니즘을 설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 혐오가 마녀 사냥의 동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하죠. 그 논리에 의하면 마녀 사냥이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증오와 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던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단지 여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든 여성들은 근본적인 사회적 이유 때문에 더욱더 공격의 목표가 되기 쉬웠다는 것이죠. 즉 대체적으로 비생산적이고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사회 집단으로서 공공의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던 나이든 과부들은 자연적으로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은 여기에서 순전히 상황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경제적 공궁이 더 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받지 않고 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 불균형적으로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지 여성을 목표 그 자체로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여성들은 산파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위생 조건이 열악했던 당시 사랑하는 부인이나 신생아가 출산 도중 사망할 경우 이들은 쉽게 분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교회와 이웃 모두가 이런 여성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했을 때 이러한 결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옆으로 세죠. 이 당시 영아 사망률은 엄청났어요. 사실상 태어나지도 않고 못하고 죽은 애들이 부지기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한 3세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도 극히 적었죠. 사실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아 사망률은 거의 3, 40%라고 열을 나면 다섯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90년에 여하튼 뭐
많이 나셨는데 그 중에서 뭐 5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죠. 뭐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닐 거고요. 그 전 세대들은 그렇게 많이 이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는 이 여성들이 사실상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60년대에 그 컴퓨터 공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통계 처리를 통해서 옛날 교구에서 생산됐던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계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과 특히 유럽에서요. 그랬더니 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일찍 죽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통계 처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더 옆으로 더 가죠. 결혼 연령이 옛날에 어땠을까요? 환청이 들리네요. 막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만원이에요. 보통 남자의 경우 30대 초반, 중반,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들이 장만해 줄 여력이 되지가 않죠. 평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집을 마련하고 뭐 전셋집이라도 마련을 하려면 뭐 엄청나잖아요. 본인이 벌어서 한번 전셋집을 마련을 하려면 아마 30대 중반도 어려워 보이는데 여하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원 현상이 많고 또 혼수 비용과 집을 장만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신율도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 통계 처리를 보면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이 어, 지금은 이제 학생 생활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살까지도 이제 집에 부모님 슬하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뭐 대부분이 그럴 걸로 짐작이 들어요. 그런데 이 당시 뭐 17, 18세기까지 포함해서 이 통계 처리된 거를 보면 한 10대 초반, 그러니까 한 13살 정도가 되면 집을 떠나서 뭐 직인이 된다든지 다른 농장의 날품팔이 노동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찾아 떠나죠. 가정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부모 슬하에서 이제 키워지는 기간이 극도로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만큼 또 독립이 빨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사실상 그건 독립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도제라는 것은 거의 그 배우면서 뭐 기껏해야 돈 몇 푼 쥐어주는 뭐 고향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뭐 그럼 여비에나 보태 써라. 뭐 요 정도 돈밖에 받지 못하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여하튼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옆으로 세봤어요. 뭐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없네요. 이게 그냥 일반 강의였으면 요새 대면 강의란 말을 쓰더라고요. 아니, 언제 대면 강의 아닌 적이 있었나요? 여하튼 아니 뭐 그냥 강의 시간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졸 때 가끔씩 옆으로 새서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요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냅다 진도만 뺐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없어 없게 수업을 들었을까봐 정말 걱정이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 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녀 사냥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이죠. 사실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건 완벽한 설명이란 있을 수 없죠. 인간인데요. 없는 이상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통상적인 설명이 지니고 있는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고 숨겨져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 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이웃의 증오와 맞물릴 때 희생자가 마녀로 바뀌어 처형되었으리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함께 생활하던 이웃으로서 그 이유만으로 희생된 숫자가 무려 50만에 이를 때 통상적인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역사가 중에 휴 트레버 로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찌하여 유럽처럼 선진 계화된 사회에서 과학혁명이 싹 트던 바로 그 시기에 이처럼 이상하고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가 찾은 해답이란 미신과 여성적인 히스테리아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역사상의 독특한 이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만 그가 제기한 질문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마녀들은요, 통칭 사바트라고 알려져 있는 악마의 연회에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향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하죠. 마녀나 마법사들은 들이나 산의 외딴 장소에서 밤중에 만납니다. 때로 이들은 몸에 특수한 연고를 바르고 막대기나 빗자루에 비껴 앉아서 날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짐승을 타고 오기도 하고 그들이 짐승으로 바뀌어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오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는 선서를 하고 성사를 모독하는 행사를 한 뒤 악마에게 충성을 서약한다고 합니다. 악마는 이 모임의 동물의 형상으로 특히 숫 염소의 모습으로 참석하거나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참석한다고 하죠. 충성서약 이후에 향연이 벌어지고 무도회, 난잡한 혼교의식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살을 먹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도 어린이의 살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엔 이들은 어린이의 기름과 창자로 만든 사악한 연고를 나누어 갖는다고 했죠. 이러한 악마와 마녀의 향연은 지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 이름의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다양할 뿐 그 향연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단히 흡사하죠. 트레퍼 로퍼가 지적하듯 과학혁명이 결실을 맺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이렇듯 비이성적인 믿음이 유럽의 전역에 걸쳐 퍼져 있었다면,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마녀사냥이 자행될 수 있었다면, 마녀사냥의 배후에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단순한 추론만이 아니죠. 천년경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란 악마가 조작해낸 환영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80년부터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악마와 손잡은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언명하면서 태도를 돌변하죠. 즉 마녀가 실제한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써 마녀를 만들어낸, 그리고 그들을 죽인 것은 바로 교회 자체라는 말이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마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마녀는 악마와 손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녀 재판은 종교재판소에서 벌어지게 되죠. 마녀가 그토록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면 마녀 사냥꾼의 본분이란 마녀를 없앰으로써 사회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녀를 신문하는 성직자들은 오히려 마녀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어느 곳에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마녀들은 아주 위험스러운 자들이라는 믿음을 퍼뜨리려고 힘을 썼던 것이죠. 실로 마녀를 수사하던 성직자들은 남의 죄를 용서할 도량은 조금도 지니지 않은 채 주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던 사람들로서 마녀들은 말 그대로 이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들 신문관에게는 마녀의 존재 속에서만 자신들의 존립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마녀들의 탄생지는 신문관들의 고문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마녀라고 자인한 고백서는 대부분이 마녀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 끝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악마의 향연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할 때까지 며칠이고 고문을 받았죠. 그 고문은 너무도 악랄한 것이어서 많은 피의자들은 고문을 받느니 오히려 형장에서 잿더미가 되기를 택할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고문에 협조적이었던 피의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죠. 자백을 한다고 고문이 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연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는 고문이 시작되죠. 다른 무고한 사람을 같은 공경에 빠뜨리기를 거부하며 처음에는 그 모임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부인하나 인간의 육체가 얼마만큼 폭행당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까지 고문을 당한 뒤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들을 그 연회에서 보았노라고 실토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또 다른 마녀들이 만들어지고 고문당하고 다른 참석자들을 불러낸 뒤 처형당하는 이런 현상이 매일 일어나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건 한번 마녀라는 의심을 산 피의자는 그 거미줄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현장 부재 증명도 여기에서는 통용되지 않죠. 악마의 연회에 어떤 여자가 참석했다고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하자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시간에 그녀는 자기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맹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남편이 만졌던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고 연애에 참석한 아내 대신에 그 자리를 메우고 있던 악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악마의 연애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보여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꿈속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어떻게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네요. 현장 부재 증명도 안 돼. 꿈속에서 본 것도 못 빠져나와. 그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네요. 뭐 죽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더 황당한 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마녀 신문관들이 또 썼던 방식 중에 하나는 마녀 피의자의 몸에다 돌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 중간에서 던지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꼬르르 이제 물에 못 나오겠죠. 뭐 대부분이 못 나오죠. 그런데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못 나온 경우에는 이제 마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혐의 사실은 벗는데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그렇게 집어 던졌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마녀로 기소돼서 이제 또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죽어 갔던 것이죠. 정말 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회개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아니 뭐 회개한 일이 아니고 뭐 사람을 죽이는 양태도 뭐 도끼로 뭐, 아유, 뭐 말로 하기도 좀 그러네요.
뭐 도끼로 목을 베는 건 영구왕은 또 일부는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죠. 뭐 도끼 뭐 온갖 걸로 뭐 고문 방법도 아주 가지가지예요.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곧 끝나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아이고 밥맛이 떨어질 그런 얘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네요. 어, 요새는 죽음이 상당히 우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어때요? 시체를 볼 일이 없죠. 뭐 어, 주위에 가까우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살아계시겠죠. 뭐 가까운 친척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 아시겠지만 죽음을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자식들이나 이제 뭐 볼 수 있죠. 몇 달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뭐 여하튼 그래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아유 또 왜? 여하튼 그래요. 죽음이 이 우리들과는 뭐 상당히 거리가 멀죠. 하지만 뭐 과거로 가면 갈수록 죽음은 일상 속에 그 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전쟁이 난다거나 전염병이 돈다거나 한번 전염병이 돌면 뭐 요새 뭐 팬데믹이라는 표현이 도는 있던데 팬데믹 정도가 아니죠. 마을 절반이 날아가니까 다 죽으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코로나가 돌아서 그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다면 뭐 경악이죠. 여하튼 지금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더라도 영안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집에서 이제 어, 그 시신을 모시고 이제 뭐 손님도 받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요새는 뭐 다 영안실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우리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죠. 우리가 죽음, 시체를 볼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너무 일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뭐 많았다고 하죠. 음, 뭐 그래요. 제가 너무 옆으로 갔네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트레포 로퍼의 주제로 되돌아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과학혁명을 선도한 선진 유럽 사회에서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더군다나 교회와 정부의 비호 아래 그 해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트레버 로퍼가 보았던 과학혁명의 발화, 성장기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엄청난 혼란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천년을 지탱해온 중세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사상이 꿈틀거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요, 흑사병에 의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에 사회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죠. 이 시기는요, 봉건체제가 붕괴되며
지방 분권이 중앙 집권 체제로 옮겨가던 바로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요, 종교 개혁 이래로 오랜 종교 전쟁과 왕조 전쟁에 의해 프랑스와 독일의 국토가 황폐화되었던 바로 또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란기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적기죠. 교회와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기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위기입니다. 마녀사냥이란 교회와 국가가 찾아낸 손쉽고도 효과적인 위기 해결책이었죠. 마녀사냥이 초래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영주나 주교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잊은 채 자기들이 마녀나 악마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믿도록 유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녀 사냥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바, 이것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그 목적에 있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1562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의 남서부 지역에서 있었던 1258건의 마녀 천형에 대한 에릭 미델 포르트의 독특한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웅변합니다. 귀족들이 마법사로 기소된 경우는 단 3번밖에 없었고 그중 어느 누구도 처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발이 닥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아들이 죽거나 가축이 병들거나 세금이 오르거나 이제 교회나 국가는 자신들의 책임을 마녀나 악마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그 악마를 퇴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니 백성들은 믿고 협조하기 바란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부패한 성직자나 탐욕에 찬 귀족들을 탓하는 대신에 악마와 마녀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빈자와 무산자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불신을 고조시켜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이리하여 마녀사냥은 부의 재분배와 사회계급의 혁파를 교회와 국가에 요구할 능력을 빈자로부터 박탈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녀사냥이 지니는 진정한 마법적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녀사냥은 17세기에 후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것이 17세기에 끝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하였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마녀의 실체를 점차 믿지 않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죠. 17세기에 정신과 물질이 두 개의 독립적인 실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말이나 생각이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차츰 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마녀의 저주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실제 사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는요, 마녀 사냥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소된 마녀들이 때로는 마을의 중요 인사들이 망마의 모임에 참석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재판관들까지도 지목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은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무정부 상태로까지 이를 위험이 있죠. 어떤 이유였건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사회를 광란의 상태로 몰고 갔던 마녀 사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17세기에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식민지를 건설하여 케이커 교도들의 도피처를 만들면서 종교적 관용에 모범을 보여 박해를 받던 모든 종파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거룩한 실험을 실천하였던 인물인 윌리엄 펜에게 어느 누군가가 한 여자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펜은 펜실베니아의 주법 도로교통법에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일축하였죠. 도로교통법 얘기가 나와서 뭐 잠시 옆으로 셀게요. 그게 본질은 아닌데, 이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한 15세기부터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마차의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이 마차 통행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뭐 그 당시에 신호등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마차를 몰다가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부터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뭐 여러 뜻밖의 조항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조항 중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우리나라에 없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법은 없죠. 그렇게 일축해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15세기, 뭐 16세기, 17세기 도로교통법에 보면 신분에 따라서 마차의 크기까지 그리고 말이 몇 마리가 몰 수 있는지 그거가 규정되어 있는 게 제1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에 따라 자기가 몰 수 있는 이 마차의 규모가 다르죠. 평민들이 마차를 타고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법규 위반이에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신분제 사회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신분제 사회에서 이러한 규정들, 신분에 따른 의복 착용도 법 규정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단은 어느 신분만 입어야 된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 이제 평민들이 부자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신분적으로 평민이면서 귀족들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평민들은 그 법을 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예를 들어서 어, 비단을 이 평민들은 그 소위 말하는 누더기만 거칠 수가 있어요. 누더기만 거칠 수가 있는데 그 속옷에다가 비단을 입죠. 속옷은 비단에 거기다가 금은보석을 다이아몬드까지 박아 넣어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더기를 칼로 찢는 거죠. 그러면 누더기 속에 감춰진 보석이 빛을 발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나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여하튼 그런 저항도 보여서 그냥 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시 가야 되겠네요. 이에 대하여 펜은 펜실베니아의 법에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이렇듯 폭넓은 관용의 정신이 지배하고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는 성숙한 사회에서는 사실상 마녀 사냥과 같은 목매주의가 발을 붙일 곳이 없겠죠. 그러나 아집, 독선, 탐욕이 맹목적인 체제 수호 의지와 결합될 때 마녀 사냥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이 관용의 정신이 아닐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상당히 이분법적인 사회로 변해버렸어요. 한번 중세를 한번 놓고 볼까요? 그 시대의 특징은 삼분법적인 사회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성직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어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연옥이라는 또 새로운 어, 거가 있었어요. 이렇듯 모든 것이 삼분법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극단적인 양자 대결을 의미하는 이분법적 사회로 현대 사회가 바뀌게 되면서 그로 인한 종교적 갈등, 뭐를 비롯한 여러 정체성 간의 갈등이 공공연해지기 시작하죠. 사실상 너무 극단적인 나만 옳다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관용 정신을 항상 가져야지만 할 것 같아요.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렸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죠.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들으면 아이 그건 아니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어리면 어릴수록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주위를 별로 보지를 않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위를,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자표 속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사는 게 어른인 것 같아요. 제가 관용, 볼테르의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를 중간 레포트로 냈던 이유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치가 이 관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죠. 뭐 뭐 우리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참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볼테르가 쓴 책 중에 거기서 뭐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너무 또 잔소리가 심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또 특강형식으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